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무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30조 새 펑크 외환기금 빼서 메운답니다. 네, 저희가 세수가 부족하다 말씀드렸었죠. 법인세가 부족해서 지금 왕창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30조가 지금 펑크가 난 상태인데 이거를 외환기금을 빼서 메운다라는 겁니다. 외환기금이 뭐냐? 이걸 좀 볼까요? 환율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외국 환평형 기금입니다. 환율 급등랑 때 달러를 사고 팔면서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외환기금인 건데 외환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이 기금을 빼서 세수 펑크를 메운다라는 거죠. 네, 여기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원화값이 지금 살짝 좀 불안한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년 연속 외평기금을 영끌로 해서 일단 갖다 쓰는 거 아니냐라는 데 있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의 이 세수가 작년, 올해 계속 부족한 거 법인 세수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본적으로 세원 구조를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북한군 전선 투입 예상 밖 빠른 속도다. 누가 한 얘기냐? 어제 폰데어라이엔 이후 집행위원장과 통화한 윤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투입이 됐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쭉 전해드렸었어요. 지금 북한군 러시아 그중에서도 최전선에 배치가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후방 지원도 아니고 왜 최전선에 싸우러 가 있냐? 왜 북한군은 목숨을 걸고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나토 총장, 무기 지원 대가로 북한에 군사 기술 줬다입니다. 지금 이 군사 기술을 받는 대신 북한은 북한 군을 파병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뭐 짐작이야 진즉에 했었습니다만 나토 총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지금 이 김정은 이 국무위원장 북한군 목숨값으로 러시아 군사 기술을 받았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반간첩법 위반 한국인 처음 구속입니다. 네, 간첩법을 위반했다라는 걸로 해서 우리 한국 교민이 중국에서 체포가 돼서 지금 구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 누군데 싶죠? 볼까요?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50대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반도체에 다니다가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는 그 회사도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 다닐 때 그 정보 한국으로 넘기려고 했지 간첩법 위반이야 라고 체포를 했다라는 거죠. 한국으로 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정말 이런 행위를 했느냐는 겁니다. 당사자는 아니다라고 지금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볼까요? 지금 이 적용을 받고 있는 이 간첩법, 이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걸 개정을 했어요.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좀 모호하게 바꿨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렇게 되면 잘못을 만약에 했다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해외에서 억울하게 우리 교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또 결코 안 되겠죠. 예의주시해 볼 대목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일강 없는 일 정치권 이합집산 소용돌이.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일본의 중의원 선거 치러졌는데 여당도 과반이 안 되고요. 야당도 물론 과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같이 연립할 수 있는 정당을 추가로 좀 찾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일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전체가 정치권이 이합집산으로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분명히 선거가 끝났는데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라는 얘기가 일본에선 나오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불안정한 당정 관계 탓 참패, 총선 201일 만에 백서낸 여당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201일이 지났고요.
이거 총선백서 낼 거예요. 곧 냅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약 반년 정도가 지금 지난 상태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불안정한 당정 관계 탓에 참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불안정한 당정 관계, 당도 잘못하고 정도 잘못하고 둘 다 잘못했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이 팩트를 열어보면 이런 당정 관계를 만든 당이 혹은 정이 더 잘못했어라고 약간 해석의 또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조간 제목이 살짝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행가래를 치고 있는 기아입니다. 네, 지금 이 이범호 감독 상당히 기쁜 표정이죠. 이 표정이 다들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제 삼성에 7대5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관련 소식 기사로 만나보실까요? 3승 1패 후 5차전 안방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 기회를 잡은 기아. 저한 에이스 양현종이 나섰지만 1회 초 삼성 디아즈의 투런포에 이어 김영웅의 백투백 홈런까지 허용하며 기세를 뺏겼습니다. 1회 말 나성범의 희생플라이로 곧장 한 점을 쫓아가다 3회 초 디아즈에게 연타석 트럼포를 얻어맞은 양현종이 마운드를 떠나고 맙니다. 승부가 6차전으로 향할 위기의 순간 열광적인 광주 팬들의 함성에 기아 타선이 호랑이 기운을 내기 시작합니다. 최영호가 3회 말 1타점 적시타에 이어 5회 말 솔로포까지 터뜨리며 경기를 2점 차까지 좁히더니 이어지는 만루 찬스에서 삼성 투수 김윤수의 폭투로 2점을 내 동점을 만들기까지. 분위기를 탄 기아는 6회 말 김태군의 내야 안타로 승부를 뒤집었고 8회 말 박찬호가 쐐기를 박는 적시 2루타까지 터뜨리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김종국 감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질되는 최악의 위기 속 기아의 지휘봉을 잡은 이범호 감독은 형님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7년 동안 우승을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올 시즌에 첫 시즌에 이루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도 꼭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호랑이 군단의 포효와 함께 프로야구는 8개월 동안 이어진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네, 기아가 호랑이 기운으로 7년 만에 정상에 올랐네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총알바지라는 게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우크라, 북한군 민간 트럭 타고 최전선 이동, 감청 파일 공개입니다. 러시아군이 얘기하는 내용이 감청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공개가 됐어요. 러시아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У тебя есть КАМАЗ с номером 497 и товарищ водитель Свириденко Андрей Валентинович. Подожди,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Твой, да? Был? Да, вопрос решили, он помогает БМПшникам корейцев перевозить. 네, 지금 직접 들으셨죠? 북한군 이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러시아 얘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이때 자막으로 다 나와 있어요. 북한군을 이송을 하고 있다라고 러시아 군들끼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누가 봐도 지금 북한군 러시아 땅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볼까요? 북한군 조기 투입 11,000명 이미 쿠르스크 집결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희 일면 소개 때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집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북한군 예상보다 좀 빨리 조기에 투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 최전선 격전지라고 얘기하는 쿠르스크에 10,000명이 넘게 이미 집결해서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를 저희가 전문가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 교수님 모시고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면 생각보다 집결하는 속도도 좀 빠르고 그리고 인원도 좀 많습니다. 그럼 북한군이 곧 실전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파병 결정하고 보낼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북한 내부 사정상 이제 뭐 수해 복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러시아하고 또 협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파병을 하면 무슨 대가 줄 건가? 그런 협상 과정도 있고 해서 약간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 파병을 한 이상은 굉장히 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트럭을 타고 지금 보병들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보도에 따르면은 굉장히 어린 병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어린 병사가 뭐 10대나 뭐 20대만 10대 후반 이런 건 아니고 17살에 북한은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또 네. 영양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148cm면 북한은 군대를 가거든요. 만약에 그런 뭐 총알바지라고 하는 표현이 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만약 이제 그런 용도로 그 편성이 돼 있는 부대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따로 있을 수 있다. 네, 예, 가고 실제 뭐 폭풍 군단이 처음에 간다고 국정원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랬으면 그 특수 군단은 이제 조금 있다가 천천히 이제 전장 상황을 봐가지고 진짜 네. 핵심 임무를 수행할 때 투입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10월 8일 날부터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로 간 걸로 우리가 네. 파악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파병하기까지는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전에 준비 기간은 북한 내에서 오래 했을 수 있다. 아. 그 점을 조금 이제 간과할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그 북로 조약도 하고 그리고 김정은이 러시아와 협력을 할 때는 뭐 건설 인력 포함해가지고 네. 병력 파병까지도 만약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랬을 때 이제 북한 내에서 네. 산악지대가 아니라 평야지대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비슷한 지형 지물에 익숙한 훈련들 파병 준비를 그 전부터 했을 가능성. 이거는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병력들이 만약 갔다면은 네. 조기 투입되는 게 뭐 맞는 상황인 것이죠, 전술상. 네. 그렇군요. 지금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실제로 약간 일정 부분은 좀 총알바지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형식으로 좀 투입이 된 사람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국감에서 그런 얘기 비슷한 걸 좀 했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의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네, 김용현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군을 지금 총알바지로 팔아넘겼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 단어를 쓰는 게 좀 자극적이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총알바지라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명확하게 잘 훈련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뭐 내보낸다, 선두로 좀 내보낸다라는 얘기가 사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단어 안에. 근데 지금 아까 말씀이 총알바지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정예부대도 국정원 얘기하는 정예부대도 같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는 이른바 총알바지 부대와 이 정예부대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1,000명이 집결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모가 어떨까요? 뭐 이거는 실제 교전이 벌어지고 네. 전쟁이 끝나봐야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뭐 숫자상으로 보면은 그 러시아 전술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은 러시아의 그 보병 전술이 일회용 보병이 있고 네. 그다음 돌격 보병, 특수 보병들이 이제 뒤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혹은 특수 보병이나 돌격 보병이 길을 내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 일회용 보병이라고 사람한테 쓰긴 참 안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그 일회용 보병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총알바지라고 해가지고 전선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길을 좀 내는 역할들을 네. 좀 하죠. 그 일회용 보병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백 킬로 전장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몰려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 측에 하루에 이제 한 1,000여 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오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11,000명, 12,000명을 북한군이 파병했는데 그게 다 일회용 보병이다. 그럼 전쟁 지속성으로 봤을 땐 열흘치, 12일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 파병을 했을까라고 네. 하는 게 일단은 조금 의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회용 보병이라고 하는 게 일부 좀 섞여서 약간 조금 더 부대 편제상 수는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네. 아마 그 폭풍 군단이 갔다라고 하는 지금 초기 첩보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 국방부 장관은 지금 그 초기 첩보와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건데 뭐 만약
뭐 폭풍 군단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몇천 명 여단급의 이제 폭풍 군단 그 특수 보병들이 이제 특수 임무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일회용 보병들이 조금 길을 내고 시간을 버는 사이에 특수 보병들이 현장 적응을 하고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부 총알 맞이고 뭐 전부 정예부대고 이건 아니다. 호언제가 좀 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지금 사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이 살짝 지금 드러난 정황이 있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Кореец был говорю. Ага. 네. 지금 살짝 들리는 북한말 들으셨나요? 예, 힘들다, 야. 같이 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뻘지 같은 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북한말로 뭐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군이 있는 거는 좀 명확해 보이는데, 뭐 같이가 힘들다, 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좀 어리버리해 보이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마침 오늘 또 조간에 뭐가 나왔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러시아 최전선 집결 파병군 북한이 일부러 신병 위주 편성했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북한이 말씀처럼 정예부대도 있고 신병 잘 초짜도 있고 한데 일부러 신병 위주로 초짜 위주로 편성해서 먼저 내보낸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일까요? 왜? 예, 뭐 처음 이렇게 전선의 그 전투 양상을 봤을 때 네. 일회용 보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신병 위주, 좀 숙련되지 않은 병사들을 사용할 가능성들이 좀 있는 것이죠. 일회용 병사로 쓸 용도로 했다면 예. 그렇고 만약에 지금 김정은이 네. 그 파병의 대가로 푸틴과 또 마쿠 협상을 또 벌이고 있는 거라면은 처음부터 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좋은 물건을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신병 위주 편성했다라고 하는 저런 추정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전장 상황에서는 아마 신병들이 지금 나와서 초점에 이제 어쨌든 길을 여는 역할들을 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러시아의 또 전열보병이라고 하는 또 편제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열보병은 뭐냐면 러시아는 우리와 같은 산악지대가 아니라 평야지대,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금 평야지대 전투기 때문에 네. 참호를 파고 진지전, 갱도전을 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는 그런 진지전, 갱도전을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숙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병들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큰 덩치의 사람이 그 이렇게 좁은 갱도에 파고 이제 삽질하고 하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네. 자꾸 날렵한 이제 북한군의 이제 공병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에서 빠르게 진지를 구축하는데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공병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말을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자꾸 뭐 총알바지 얘기도 나오고요, 뭐 일회용 병사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무리 북한이 그러니까 약간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교수님. 아무리 북한이 폐쇄적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몰래 뭐 한국 드라마도 보고 뭐 노래도 듣고 다 듣고 한다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총알바지 일회용으로 자국 국민을 보낸다? 반발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정부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은 네. 북한에서 이제 파병된 가족들을 격리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5천 명인지 1만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족들 해가지고 하면 어쨌든 10만 명 안쪽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데 격리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마을에서 갑자기 어느 집이 사라졌다 가족들이 그쵸.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웅성웅성거리고 하는 입에 소문에 소문을 달고 퍼지는 것들은 막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가 계속 퍼지다 보면은 결국 민심이 동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일 텐데 근데 이게 사실 뭐 단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2주를 시키고 단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간으로 가면 아니 1년 지나도 하나 2년 지나도 하나 3년 지나도 하나 대체 얘는 어디 간 거야? 이 집 전체 저 멀리 어디 갔다는 얘기만 들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결단을 했을 법한 사안인데 이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명훈건 위험한 배팅. 결국 한과의 전쟁 대비다. 근데 이 교수님, 이 기사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배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배팅하는 이유가 한국과의 전쟁 대비? 우리랑 전쟁을 할 생각을 한켠에 계속 갖고 있다는 겁니까? 예, 억제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억제력. 우리 그 한미 연합군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네. 있죠. 그래서 이제 감히 이제 북한이 먼저 선제 도발 계획된 전면전을 벌이진 못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으로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물론 버틸 수 있겠지만 네.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계속 무작정 보낼 수는 그러니까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명운을 건 위험한 배팅을 좀 하고 있는 건데 단순히 돈과 뭐 그리고 또 군사 기술 지원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결국 러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혈맹을 얻기 위한 이제 노림수일 수 있는 단순 것이죠. 동맹이 예, 아니라 예. 혈맹이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6월 달에 북러 조약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금 좀 파병도 하고 이제 이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북한과 러시아는. 근데 이게 실제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같이 싸웠으면 이제 혈맹, 한미동맹 혈맹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그런 혈맹은 없어요. 중국의 북중동맹, 북러동맹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만약 그런 식의 러시아를 혈맹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미 연합에 대해서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이제 확고한 억제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마 혈맹으로의 그 업그레이드를 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교수님. 이게 너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북한이 그러면 지금 핵을 개발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이런 개발을 하는 이런 행동들이 싸우는 게 무서워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무기를 어디다가 쓰려고 싸우면 실제로 쓸 생각을 갖고 개발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것만 액면 그대로 놓고 봤을 때 네. 김정은이나 김여정의 워딩들을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는 먼저 당신들이 건들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칠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진짜 유사시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네. 정권 종말을 이제 걸고 그러고 진짜 그 핵무기를 쓰고 네. 그리고 전쟁을 벌인다면 모를까 그 전에는 이게 계획된 전면전을 벌일 그 공사는 크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발적인 네. 충돌의 확산이죠. 우발적인 충돌이 확산되지 않도록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적이 이격 삼격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고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해소가 됐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11월 10일 사과? 네. 사과 물음표가 지금 붙었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임기 반환점 앞둔 윤, 개각 용산 개편, 소통, 어떤 카드 꺼낼지 고심 중이다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이제 임기에 반환점이 코앞에 있습니다. 언제냐? 11월 10일. 네, 당장 다음 달 10일이죠. 딱 임기 절반이 됩니다. 근데 그럼 그때가 되면 기자회견이든 간담회든 아니면 뭐 어떤 종류의 뭐 메시지든지 뭔가를 내놓지 않겠느냐.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기사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럼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여기 첫 번째 비주얼 좀 같이 가볼까요? 대통령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김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방안도 대통령실 일각에선 고민하는 걸로 안다. 네. 일단은 김 여사 관련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 여사 관련 입장 관련해서 윤 대통령 혹은 김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김 여사 관련해서 용산에서 이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냐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윤기찬 위원장님. 대국민 사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가요. 네. 김건희 여사가. 김 여사든 윤 대통령이든. 저는 어떤 형태로든 대국민 사과 내지 입장 발표는 거의 100%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00%다. 시점이 약간 글쎄요. 그 시점은 좀 뭐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다음 김 여사는 당사자로서 네. 두 분 다 어쨌든 입장 표명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차제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 채널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매일 기자회견을 하시는 부분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메시지는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무슨 관계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 아니고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뭐 1인칭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하시던데 네. 그렇게 대통령이 국민 접촉면을 어디 관련 단체 행사나 아니면 지방을 순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언론을 통한 접촉 형식이 대통령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 명의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소통을 늘려가시지 않을까. 그 전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한 국민께 어떤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처음에 다시 한번 되물으신 게 김 여사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지금 말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목소리로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사과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거를 아마 굉장히 가능성 높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김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하는 방안의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의 입장 표명 자체가 네.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네. 어쨌든 옳고 그르건 간에 그 의혹이 진실이건 그렇지 않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뭐 이게 옳다 그러다 사실 신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유감이다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당사자시기 때문에 네. 당사자에 대한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 이것은 또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이 입장 표명이 연달아 나오든 네. 같이 나오든 좀 시차를 두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분의 입장 표명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윤 대통령도 김 여사도 입장이 있을 거다. 그게 뭐 직접적인 뭐 기자회견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분명히 뭐 100%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비슷한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 김정혁 최고위원님. 어제 나온 얘기는 윤 대통령이 포괄적인 사과를 하고 김 여사가 서면으로 사과를 하는 방안이 실제로 친윤계를 통해서 보고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포괄적 사과와 서면 사과.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 그동안에 김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수없이 나왔어요. 명품백 때도 얘기를 했고 본인도 뭐 사과를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문자까지 보내면서 돌리셨지만 그 문자 보면 결국은 사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할까요 말까요? 근데 제가 하면은 이거 문제 생겨요.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지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만 해도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어요. 추석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었어. 네. 추석 이후에 바로 사과하려고 했었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계속 얘기해요. 뭐 이거 사과하려고 해. 그러니까 제발 좀 공격 좀 하지 말아줘. 입 좀 다물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1년 내내 그냥 시간 질질질 끌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대국민 담화를 해서 포괄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사가 잘못한 거 남편이니까 사과하실 수 있죠. 근데 본인이 뭐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사는 무슨 서면으로 사과를 한다? 무슨 서면 사과라는 얘기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이한 방식인 것 같고요. 그걸 보면 국민들은 더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면 되지 왜 다른 장소에는 다 가시면서 국민들 앞에는 가실 수가 없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이 문제를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용산이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이 부분을 매듭을 안 지으시려고 하면 당정이 모두가 지금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그 전에도 김 여사가 사과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따로 얘기를 들은 바가 수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대통령실 용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도 실제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사과가 한다면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임기 반환점인 다음 달 10일 대통령이 어떤 형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낸다면 뭐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김 여사 관련 얘기가 지금 나온 거죠. 근데 김 여사 관련 말고 이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초록색 밑줄. 인사쇄신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인사쇄신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개각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으로는 임명된 지 2년이 지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일단 인적 쇄신 얘기도 솔솔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김 여사 관련한 부분에 뭐 사과 이런 거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어떤 연장선인 게 분명해 보이고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개각 얘기도 있고 참모진 인사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윤 위원장님, 윤기찬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사실 개각 대상으로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상민 장관, 조규홍 장관 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참모진은 딱 명확히 뭐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한 대표가 얘기한 이른바 이 뭐 김 여사 라인 그 거기에 대한 인적 쇄신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참모진 인적쇄신 이 부분은 네. 개각의 그 유형, 형태, 색깔과 맞물리는 거거든요. 저기서 말하는 참모진은 이제 수석급 이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통상 이제 개각 때는 그 내각의 면면과 어떻게 일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파트너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같이 검토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시점도 여러분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마 한동훈 대표의 문제 제기와 상관없는 기존의 이제 국정 동력 확보, 국정 쇄신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책 인사 이 부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언급한 네. 이니셜로 언급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만약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문책성 인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중에 일부는 전 바로 해야 된다고 보는 인사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실제 문책 뭐 여러 가지 잘못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네. 그건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아마 선후를 따지겠죠. 먼저 참모진 그 수석급 이상을 그 쇄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를 것인지 네. 이 부분은 뭐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재량 범위 내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분명한 잘못이 있고 그 자리에 맞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굳이 유지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문제 제기가 있을 그 계기뿐만 아니고 네. 원래 인사 원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개각이나 이런 부분 큰 틀에서 개각 그리고 참모진 중에서도 수석급에 대한 교체는 그 이전부터 교체 계획이 있었던 거지 한동훈 대표의 뭐 얘기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다만 한 대표가 얘기한 문책성 인사 부분은 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그렇다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잘못이 있는데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문책성 인사가 당장 직접적으로 뭐 다음 달 10일 뭐 전후에서는 아니겠습니다만 향후 이루어질 거라고 뒤따라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져야 한다. 지금 현재 2년 반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네. 10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난 전반기에 뭐가 문제였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서 다음에 2년 반을 어떻게 마무리를 이제 하산길이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나 결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사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다 내리고 계세요. 야당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여당 내부에서도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평가를 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서 네. 그래서 심기일전한다면 그러면 뭐 어떤 희망의 싹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이런 지지도가 20%라는 어떤 처참한 그런 성적표를 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더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받게 됐고 그다음에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참모들부터 살신성인하는 생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 스스로 네. 물러날 분들은 물러나 주시고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대통령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일 참모들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뭐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여요. 이것도 방송 아닙니까? 네. 뭐 사석도 실명은 아닌데. 아니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김 여사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본인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비서실장에 대해 언급 자체도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왜 여태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그것 자체가 미스테리예요. 대통령 김 여사 라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네. 실제로는 그분들이 수석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수석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 면담에서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뭐 비위 사실을 가져와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정부적인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뭐 우리가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민심을 전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장관들 중에서도 지금 여야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한 정책을 뒤집을 수 없으니까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정리가 돼야 그래야지 국민들이 뭐 좀 달라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요거는 지금 말씀, 네, 제가 짧게. 좀 첨언을 하자면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결제 개선이 있잖아요. 네. 비서실장과 수석과 해당 행정관 이런 결재선. 결제 개선이 있는데 이 비서실장의 명을 행정관이 받들지 않거나 또는 비서실장의 그 결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관이 비튼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정보 차원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네. 이것은 과연 이게 그 결제 개선을 비트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해봐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결제 개선은 결정돼서 하달된 이런 임무에 대해서 본인이 틀거나 네. 또는 제3자,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을 받고 이걸 달리 처리하거나 이런 사실관계 드러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런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해서 나오면 당연히 저는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그런 그 정보 공유 차원, 네.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확인도 덜 된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아직까지는 좀 해당 그 라인에 대해서 존재 여부나 또는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짧게.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밑에 비서는 자기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든 간에 함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부인하고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정보를 흘리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부인을 하고 그랬더니 비서가 다시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런 하극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그거죠.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흘러나왔던 그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거 논의된 거 맞아요? 그랬는데 아닙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선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로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맞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뭐 비선 논란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관련된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뭐 살신성인의 자세로 뭐 스스로 거취 이런 말씀을 또 지금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은 인적 쇄신의 폭이 어디에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거랑 다 맞물릴 수밖에 없는 얘기일 텐데 지금 이게 김 여사 얘기 그리고 뭐 인적 쇄신 얘기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얘기한 것 중에 이것도 있었죠. 특별감찰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대통령은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어. 특별감찰관의 복잡한 용산 속내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게 이 기사 내용이에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내엔 이런 주장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주장이라는 건 지금 뭐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지금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뭐 이런 취지의 얘기, 이런 얘기가
용산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라고 반발하는 기류가 있다.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없고 한 대표에 미룬다라는 표현이 용산을 겨냥한 거라고 생각해서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른바 친한계라고 이 불리는 분들이 아니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었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용산에서 느끼기에는 아니 이게 우리가 언제 안 한다 그랬어? 우리가 안 한다고 한 적 없잖아. 근데 왜 우리가 소통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프레임을 지금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최고 의원님.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공약집에 없다. 그러니까 공약이 아니다. 하지만 그 당에 있는 원내대표라든가 홍준표 당시 지금 대구시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기현 그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인수위가 열릴 때 모든 언론 보도에 대통령께서 이게 추진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갔어요. 그때 아무런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약집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번에 뭐 반대한 적이 없다. 네. 그거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거 해야 된다는 것들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거 하자는 건데 네. 내가 반대한 적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될 주체가 용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은 국회에서 하지만 네. 만약에 용산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뭐 추천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구나 이제 우리 지금 저 여당에서 이것을 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반대한 적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프레임 씌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자. 여야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지지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안 한다고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합시다라고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산의 그 기사의 이제 그 속내는 사실은 이제 이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그 국회 내 업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이사 추천 이거가 연계해서 이제 추진해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걸 띄어내고 특별감찰관만을 급속도로 추진하자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말씀이셨잖아요. 맞는 말씀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정적 파급 효과가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로 온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뭐 굳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맞물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풍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양단으로 이게 마치 부정적 파급 효과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왜 당신들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 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왜 대통령실을 그다음에 친유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그걸 핑계로 해서 특별감찰을 미루려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부정적 시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염려 시각인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기서 나오는 친유나 대통령실의 시각은 뭐냐면 자 하겠는데 이걸 갑자기 이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꼬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고 만약에 기존에 있던 원내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지금 윤 위원장님 말씀 중에 특별감찰관 업무는 국회인데라는 말씀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업무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이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에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시끌시끌한 상황이죠. 다음 기사 볼까요? 친한 특별감찰관 의총 공개하자 친윤 논할 가치 있나?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는 스스로 파기하는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 얘기한 거죠.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뭐 직접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만 의총에서 공개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유한 최고위원은
아유 뭐 이렇게 시끌시끌한 걸 다 이렇게 내보여 이렇게 문 닫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결론 내면은 얘기를 하면 되지 이런 이 취지셨었는데 사실 저거는 저희가 공개된 얘기를 들은 거고 비공개 자리에서도 계속 저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기서만 얘기했고 비공개 네. 자리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없었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그 안 받아야 될 명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총에서 논의하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의총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도대체 국민들은 궁금할 거예요. 그 당원들도 궁금할 것이고 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무슨 논리로 도대체 반대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총은 원래 공개 의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비공개를 요구할 때만 하게 돼 있으니까 저는 공개 의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모든 걸 밝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 네.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이라는 강력한 전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 공개가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윤 위원장님. 저는 김종영 최고위원께서 이제 하나 의견 내신 거죠. 그런 시각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올해에서 보면 의원들만의 어떤 국민의힘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의원총회는 이제 의원들이 공개 여부도 결정하는 거고 비공개 요구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밀 투표 여부도 결정할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는. 또는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재량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지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할 자유는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시켜줘야죠. 네. 그것을 공개하는 것만 갖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인 것만은 아니에요. 유일한 수단은 아닌 것이 당원 당규에도 이게 의사록을 작성해서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작성된 의사록, 보관된 의사록 이것을 다 나중에 누군가 공개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비공개를 한다거나 비밀 투표한다고 해서 국민들 또는 당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의원총회가 언제 열린다라고 날짜가 잡힌 건 아니에요. 다만 국정감사가 끝나고 하자. 근데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였었는데 근데 지금 의총을 열자는 얘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인 건가 직접 들어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의견이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님과 추경호 원내대표님 두 분께서 단판을 지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죠. 뭔 단판을 지어. 네. 지금 사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살짝 드는 느낌이 한 대표도 그렇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살짝 말을 아낀다 할까요? 좀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친윤계 쪽에서는 지금 최고위원께서는 세게 공개 의총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합 배드캅이야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그 의총에서 찬반으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얘기죠. 그건 내부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도부가. 근데 이것을 의총으로 끌고 감으로 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복잡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도부가 특별감찰관을 받아서 그리고 대통령 추천을 하고 네. 그걸 받지 않으려는 민주당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의총까지 안 가고 해결이 되면 그게 더 베스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아직 의총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도 잘 얘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약간 말을 아끼면서 조심조심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다음 사진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야? 일단 한동훈 대표가 여기 있고요. 그 옆에 이철규 의원이 있고요. 그 옆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눈을 마주치며 얘기한 사람은 권성동 의원입니다. 한 대표 친윤이죠.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이 친윤계 옆에 앉은 한동훈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 뜨거운 열망을 지원해주기 위해 한동훈 원내대표께서 방문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미 123km가 연결돼 있죠? 완성 안 할 거면 뭐 하러 시작했습니까? 강원 남부도 충청 북부도 이제 한번 제대로 잘 살아 봅시다. 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 의원님 옆자리가 한동훈 대표였는데 좀 긴밀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얘기 주고받으셨어요? 아니 우리 고속도로 때문에 이겼어요. 네, 저희 영상으로도 봤죠. 근데 뭐 그냥 머리를 맞대고 막 얘기를 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고속도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쓱 말았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물론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러면 좋은 건 좋은 건데 또 살짝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기도 한 게 윤기찬 위원장님. 친윤에서 보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친윤이 보는 한동훈 대표. 근데 사실 제목 자체가 저게 친윤계 옆에 앉은 한동훈 이렇게 붙지 않고 원내대표 옆에 앉은 한동훈 이렇게 붙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이슈별로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저희가 개파라 그러면 수장의 뜻대로 그 의원들의 개성이 발현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이 개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친한계 친윤계 이렇게 붙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명분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뭐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쳐달라는 것이 당의 대의를 위해서 고쳐달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개파 싸움인 양상으로 자꾸 비춰지게 되면 저는 한동훈 대표는 명분을 잃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런 부분이 그럼 역설적으로 마찬가지, 친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개파에 갇히게 되면 대통령이 또 개혁의 동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 다 거의 윈윈 싸움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윈윈 또는 둘 다 패하거나 이런 상황인 공동의 목적, 공동의 처지라는 부분을 인식하게 되면 저는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다 풀릴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그래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싸우고 좀 잘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강행 또 강행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김 여사 상설특검 예고한 여 추천 배제 개정안 단독 처리입니다. 어제 저희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 김 여사 특검법은 벌써 3번이나 발의가 됐었죠. 근데 특검법 말고 상설특검보다는 기간이 좀 작고 파견되는 검사도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상설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미치지 않는 상설특검이 민주당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상설특검에 대해서 상설특검도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죠. 특검에 여당 추천 배제 무슨 얘기야?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가족이 연관이 있을 때는 그때는 여당이 추천하는 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이 어제 단독 처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상임위 차원에서요. 그 모습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시죠. 박성준 소위위원장이 이제 충분히 토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의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시간밖에 안 됐는데 45개 법안에 어느 하나 동의를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의결하느냐 했는데 이 법안들이 모두 이 정부와 이런 사법 체계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입법 독재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 운영위 소위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소위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얘기가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담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안에서 논의를 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왔고요. 나온 상태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보면 저희가 또 저희 잠깐 얘기하는 사이에 두 분도 나오셨어요. 강전혜 변호사님과 사영재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 대변인님. 네. 지금 저희 상설특검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럼 특검법도 하고요, 상설특검도 하고요. 진짜 쓰려고 하는 카드는 뭡니까?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을 투트랙으로 갔던 이유는 일반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 일반 특검으로는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상설특검 카드를 꺼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상임위에서 국회 개정 규칙을 바꿔서 상설특검의 규칙 자체를 대통령 가족, 그러니까 여권의 추천 몫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일반 특검은 그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설특검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네. 일단은 대통령이 어떤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639입니다. 기본 수사 기간 60일, 상설특검 경우에요. 그다음에 추가 30일, 90일. 그다음에 일반 특검이 이제 7310입니다. 일반 특검은 기본 수사 70일, 더 필요하면 30일, 최대 100일인데 뭐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자초한 일이죠.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 좀 하시고 본인 배우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특검 받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서서 상설 특검으로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 보입니다.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선 몸도 가뿐하게 상설 특검으로 가겠다. 아마 이 길이 더 요긴하게 쓰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 뽑으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었는데 네. 상설 특검은 거부권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국힘 입장에서는 약간 사면 초과 느낌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거대 야당으로서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 조금 아까 배준영 수석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상설특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를 이 정권의 마지막까지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사와 관련해서 한 13개 정도의 의혹을 하나의 법안에 담아놨어요. 왜냐하면 법안은 통과가 된다고 해도 네. 대통령께서 제2요건 행사하고 뭐 재의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13개를 다 넣어놨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규칙이 다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혹들을 나눠서 하나하나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아까 소영조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특검법에 비해서 실상 그 수사 규모라든지 아니면 기간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의혹마다 쪼개서 한다면 네. 이 정권 끝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민주당의 다음번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다음 달에도 선고가 있지만 다른 재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항소심, 대법원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권 내내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여당에다가 만들려는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마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마도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로 김 여사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하나 곶감 빼먹듯 계속 쓰려는 거 아니겠느냐. 뭐 지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상설특검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된 게 상설특검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 다음 기사 좀 볼까요? 국회 규칙 맘대로 고친 민주당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강행입니다. 예산안이 여야 간 한마음 한뜻으로 딱 맞아서 통과시킵시다라고 한 적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한 내에 안 되면 이게 자동으로 좀 부의가 돼서 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하는 게 2012년인가서부터 지금 생겼죠. 그런데 요걸 다시 자동으로 부의하는 안을 폐지하자라고 해서 어제 요 안도 이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서 대변인님. 네. 왜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고 하신 거죠, 민주당은? 일단은 뭐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던 것들은 네. 예산의 어떤 그 최종적인 의결 자체를 계속 미뤄왔던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자는 의지에서 했던 것인데 네. 사실상 그게 형해화됐어요. 우리가 보면은 12월 2일 지킵니까 법정 시한? 그렇게 않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거의 해봤자 뭐 12월 25일 뭐 거의 연말 막바지 이르러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로 가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운영 부분들이 최근에 세수 부족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세수에 대한 어떤 재정 건전성 부분들이 좀 잘못 운영되는 것들이 이거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네. 좀 예산안에 대한 압박을 좀 하자라는 여러 가지 아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강대강 대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의 자동부의 폐지가 그렇게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12월 연말 안에는 네. 12월 2일까지 법정 시한이 아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해야만 네. 내년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자동부의 폐지가 무슨 대단한 어떤 큰일이 나는 어떤 규칙 개정은 아닌데 중앙일보 좀 그 제목이 그러네요. 그냥 국회 규칙 고친 민주당이지 마음대로 고치는 아니다. 네. 그래요. 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엄청 큰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동부의제가 폐지가 되면 우려되는 게 이 모습입니다.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그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가 있어요. 다 들어봐요. 다 국회 운영에 해보면서 다 하는 건데. 우리도 이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속기록 봅시다. 누가 가결된 거예요? 2010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집안 등 가결되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민주라고 하면서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화질도 약간 옛날 같다라는 느낌 받으셨죠? 언제냐? 2009년 12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산안 처리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자동부의제가 생기기 전에는 정말 이 예결위 회의실을 여기에서 여기로 회의실 자체를 막 바꾸고 막 그랬었어요. 의사봉 방망이를 막 숨기고 뺏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빚어졌었다. 근데 강 변호사님, 혹 이런 모습을 그럼 다시 또 보는 걸까라는 우려가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부의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 네. 예산이라는 것은 여야가 협의를 해서 원래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손발을 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이런 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 지금 헌법상의 그 원칙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지난번 25만 원 지원법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으로서 굉장히 간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특검 관련해서도 상설 특검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원래는 여당이 2명 그리고 야당이 2명 추천 인사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데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여당의 권한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당 혼자서 4명을 다 추천하는 것으로. 그러면 7명 중에 과반이 야당 추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기존에 발의를 했었던 특검 법안들도 비슷한 형태로 다 발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상권 분리의 원칙에 굉장히 저는 위반된다는 부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어떤 특검이라는 것도요. 사실상 입법부인 국회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까지 압박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마지막에 써야 되는 카드를 계속적으로 남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어제 민주당에서 처리한 것 중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최근에 그 각종 청문회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청문회를 넘어서서 조사 청문회라고 해서 국민청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당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압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까 서 대변인께서는 중앙일보에서 국회규칙 맘대로 고친 민주당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이런 것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 맘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네. 지금 같은 기사를 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그게 사실 여야의 또 지금 현재의 시각차이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이런 걸 보면 여야 상당히 간극이 좀 크다 싶은데 근데 다음 기사 보실까요? 한이 합의한 여야 민생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기사 같이 여기 사진 같이 보시죠. 다들 표정이 밝아요. 네. 아까 분명히 배준영 수석 항의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악수하고 좀 다 같이 여야 한마음 한뜻으로 악수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여야 민생협의체가 출범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걸 보면 소영주 대변인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가? 물론 여야 사이가 좋으면 좋아요. 사이가 좋으면 좋죠. 사이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긴 할 건데 너무 냉온차가 좀 크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냉온차가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냥 분명한 사실은요. 여야 민생 협의체 출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빠지면 정치도 복원이 되고 여야 정의여야 민생 된다라는 협의도 말씀이신 된다.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가 와서 결국에는 모양이 어땠든 간에 물밑에서 어떤 온도차가 있든 간에 최소한 여야 민생 협의체라는 게 출범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그 한동훈 대표 체제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했던 당에서는 민생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빠지니까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느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쪽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가능하면 여야 싸우는 거 말고 민생협의체든 뭐든 악수하고 웃고 함께 얘기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